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습니다. 반역이니까요. 그런데 1388년 한 장군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5만 대군을 이끌고요. 정확히는 좌우군 38,830명, 보조병 11,634명, 말 21,682필, 대외적으로는 10만 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명나라를 쳐라. 요동을 정벌하라. 그런데 그 장군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돌렸습니다. 명나라가 아니라 왕이 있는 개경을 향해서요. 5만 대군이 수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장군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년 뒤 왕이 됐습니다. 475년 된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500년 조선이 시작됐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이성계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왜 죽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려 말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려는 918년 왕건이 세운 나라입니다. 1388년이면 470년이 넘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고려는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왕보다 힘이 센 귀족들입니다.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 출신들이죠. 원나라 간섭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됐습니다. 왕을 능가하는 권세를 가진 실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라의 땅을 독점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한 집안이 산 하나, 강 하나를 통째로 가진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를 지어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권문세족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일했습니다. 수확의 대부분을 바쳐야 했습니다. 평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자식을 팔아야 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조정은 어땠을까요? 권문세족들이 도평의사사라는 최고 의결기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이들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왕도 이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친원파와 친명파의 대립이었습니다. 원나라가 기울고 명나라가 떠오르는 시기였거든요. 누구 편에 설 것이냐를 두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왜구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해적들이죠. 이 왜구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기록을 보면요. 왜구는 1223년부터 1392년까지 169년간 519회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해진 건 1350년부터입니다. 1350년부터 1392년까지 42년 동안 506회 침입했습니다. 연평균 12회입니다. 가장 심했던 시기는 우왕 때였습니다. 우왕 14년 동안 378회나 쳐들어왔습니다. 연평균 27회입니다. 가장 극심했던 해는 우왕 9년입니다. 이 해에만 50회 쳐들어왔습니다. 월 평균 4회가 넘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해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구 침략선의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1350년대를 전후해서는 배가 100척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활동 무대도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상도, 전라도 해안가만 털었는데 나중에는 충청도, 경기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내륙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해안가 마을은 지옥이었습니다. 약탈, 살인, 방화, 납치가 일상이었습니다. 왜구들이 마을에 들이닥치면 곡식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끌고 갔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이들은 납치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고려가 왜구한테 입은 피해가 임진왜란에 못지않았다고 합니다. 200년 뒤 임진왜란만큼 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7년이었고 왜구 침입은 42년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왜구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건적도 있었습니다.
홍건적은 중국에서 건너온 반란군입니다. 원나라 말기에 원나라의 저항에서 일어난 세력인데요. 붉은 두건을 둘러서 홍건적이라 불렸습니다. 홍건적은 두 차례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1359년에 1차로 쳐들어왔고 1361년에 2차로 쳐들어왔습니다. 문제는 2차 침공이었습니다. 1361년 10월 홍건적 1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0만입니다. 지휘관은 관선생, 사유, 주원수 등이었습니다. 이 대군이 고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고려군은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홍건적은 파죽지세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달 만에 수도 개경이 함락됐습니다. 1361년 11월 19일의 일입니다. 왕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공민왕은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와 함께였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경상북도 안동까지 내려갔습니다. 수도에서 안동까지 거의 한반도 절반을 내려간 겁니다. 공민왕은 안동에서 1년 3개월 넘게 떠돌았습니다. 임시 거처를 전전했습니다. 왕이 피난민 신세가 된 겁니다. 이 기간을 복주천도라고 부릅니다. 복주가 안동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 사이 개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했습니다. 홍건적들이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약탈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홍건적들은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난 도중에 개경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공민왕 일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원망도 컸습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요. 다행히 1362년 초 고려군이 반격에 성공해서 개경을 수복했습니다. 공민왕은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1년 넘게 피난을 다녔다는 건 나라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고려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에서는 권문세족이 땅을 독점하고 파벌 싸움을 하고 밖에서는 왜구가 42년간 500번 넘게 쳐들어오고 홍건적이 수도를 함락시키고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1335년 음력 10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함경도 영흥 흑성리입니다. 본관은 전주 이시인데 실제 출생지는 함경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중앙 정치와는 거리가 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자추는 누구였을까요? 원나라 쌍성 총관부의 만호였습니다. 쌍성 총관부가 뭐냐면요. 원래 고려 땅이었는데 원나라가 빼앗아서 직접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함경도 영흥 일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계 집안은 원나라 관리 집안이었습니다. 고려 중앙 정부가 아니라 원나라 밑에서 일하던 변방 세력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대로 세력을 키워온 무장 가문이었죠. 개경 귀족들은 이성계를 어떻게 봤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여진족 구역에서 온 변방의 촌뜨기라며 무시하고 따돌렸다고 합니다. 중앙 귀족들 눈에는 시골 무장에 불과했던 겁니다. 변방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성계 집안에 전환점이 옵니다. 1356년의 일입니다.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한 거죠. 그 일환으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되찾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 편에 섰습니다. 원나라를 배신하고 고려에 협력한 겁니다. 덕분에 쌍성 총관부 수복에 성공했습니다. 이자춘은 이 공로로 고려 조정에서 동북면병마사에 임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얻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아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성계는 이 쌍성 총관부 수복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1356년 22살 때였습니다. 이게 이성계의 첫 전투 기록입니다. 여기서 공을 세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전연승이었습니다. 홍건적이 쳐들어오면 이성계가 막았습니다.
1361년 홍건적 2차 침입 때 개경 수복 전투에도 참여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오면 이성계가 막았습니다. 수십 차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380년 이성계를 국가 영웅으로 만든 전투가 벌어집니다. 황산대첩입니다. 1380년 8월 왜구가 대규모로 침입했습니다. 경상도 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으로 들어왔습니다.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왜구 대장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아지발도입니다. 나이가 15살, 16살밖에 안 된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장수가 무서웠습니다. 기록에 보면 아지발도는 창을 잘 썼고 용맹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왜구가 고려군을 연달아 격파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성계를 불렀습니다. 이성계가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1380년 9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왜구를 추격했습니다. 지리산 부근 황산,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이곳에서 이성계와 아지발도가 맞붙었습니다.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왜구는 산중협곡의 지세를 이용해서 싸웠습니다. 칼을 잘 쓰는 왜구들이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고려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성계가 직접 활을 들었습니다. 이성계는 활의 명수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세종이 아들들의 활쏘기를 구경했는데 수양대군이 연달아 관역을 맞추자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조의 무예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이성계의 활솜씨가 전설이었다는 거죠. 이성계가 아지발도를 향해 활을 쐈습니다. 화살이 아지발도의 투구를 맞췄습니다. 투구가 벗겨졌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아지발도가 쓰러졌습니다. 대장이 죽자 왜구는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이성계의 대승이었습니다. 왜구는 괴멸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로잡은 말이 1600여 필이었고 병장기는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전투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오랜 시간 고려를 괴롭히던 왜구의 기세가 현저하게 약화됐습니다. 황산대첩 이전에는 우왕 9년에 50회나 침입했던 왜구가 이후로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왕 10년에는 19회로 줄었고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장군이 됩니다. 국가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려 조정은 힘겨운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동북면의 이성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계는 1356년 쌍성 총관부 전투부터 30년 넘게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30년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30년 무패, 전설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1383년 가을, 한 남자가 멀리 북쪽으로 향합니다. 함경도 함주, 지금의 함흥입니다. 그곳에 동북면 도지의사 이성계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를 찾아간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1342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성계보다 7살 어렸습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개혁파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정도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통 문제였습니다. 정도전의 어머니 쪽에 노비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에서 이건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생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도전은 고려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 백성들의 고통, 부패한 시스템, 이걸 바꾸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문세족을 비판했습니다. 사전,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사유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권력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정도전은 유배를 갔습니다. 전라도 나주 회진현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정도전의 개혁 사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은 떠돌아다녔습니다. 정치 낭인이었습니다. 뜻을 펼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1383년 가을, 멀리 북쪽 함경도 함주로 갑니다.
왜 이성계였을까요? 정도전이 보기에 고려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성계뿐이었습니다. 30년 무패의 전설적인 장군, 군사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개경 귀족이 아닌 변방 출신, 기존 권력과 거리가 있는 사람. 정도전은 이성계에게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1383년 가을, 정도전이 함주의 군막을 찾아갔습니다. 이성계를 만났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이 이미 1000명의 소재를 알고 이성계에게 군신의 예를 스스로 약속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보고 이 사람이 새 시대를 열 사람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본 거죠. 1384년 여름, 정도전은 함주를 한 번 더 찾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망료가 됐습니다. 이 만남이 역성혁명의 시작점이 됩니다. 정도전의 개혁 사상과 이성계의 군사력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몽주입니다. 1337년생으로 이성계보다 2살 어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정몽주와 이성계가 처음에는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정몽주도 개혁파, 성리학자였습니다. 고려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이성계 쪽과 같았습니다. 개경 귀족들이 이성계를 변방의 촌뜨기라고 무시하고 따돌려도 정몽주는 달랐습니다. 이성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해졌습니다. 얼마나 친했냐면요.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숙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를 삼촌이라 부른 거죠. 우리도 아버지의 친구분을 삼촌이라고 부른 기억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이성계 쪽, 특히 정도전은 아예 새 나라를 세우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끝났다.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 역성혁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정몽주는 달랐습니다.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왕조를 바꾸는 건 반역이다. 고려 안에서 문제를 고쳐야 한다. 이게 정몽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갔지만 이 차이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차이가 비극을 만듭니다. 1388년 5월 위화도. 여기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388년 4월, 명나라가 고려에 통보를 합니다. 천령 이북 땅은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 우리가 가져가겠다.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 고려 영토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고려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땅을 내놓으라니. 특히 한 사람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은 1316년생입니다. 1388년이면 나이가 73세였습니다. 73세 노장이었지만 아직 현역이었습니다. 고려 말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최영의 전적을 볼까요? 홍건적을 격퇴했습니다. 왜구를 수십 차례 물리쳤습니다. 공민왕을 시해하려던 흥왕사의 난도 진압했습니다. 더 큰 군 옥립 시도도 막았습니다. 고려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최영이 나섰습니다. 최영 장군 하면 유명한 말이 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버지 최원직의 유운이었습니다. 최영은 평생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청렴했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최영은 주장했습니다. 명나라를 쳐야 한다. 요동을 정벌하자. 우리 땅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한다. 싸워야 한다. 당시 왕이었던 우왕도 동의했습니다. 요동 정벌이 결정됐습니다. 최영이 팔도도 통사,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성계는 조정에 나가서 4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사불가론이라고 합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안 된다. 고려는 작고 명나라는 크다. 이건 무모하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둘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면 안 된다. 지금이 농사철이다. 병사들을 동원하면 농사를 못 짓는다. 백성들이 굶는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멀리 보내면 왜구가 빈틈을 노린다. 남쪽이 비게 된다.
그동안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느냐. 넷째, 장마철이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활의 악효가 녹는다. 병사들이 습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전염병이 돌 수 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과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불가론을 무시했습니다. 요동 정벌군이 편성됐습니다. 1388년 5월 대군이 출발했습니다. 규모가 어땠을까요? 좌우군 38,830명, 보조병인 겸군 11,634명, 말 21,682필이었습니다. 합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10만 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휘 체계를 보면요. 팔도도 통사, 총사령관은 최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73세 노령이라 개경에 남았습니다. 실제 출정하는 지휘관은 좌군도 통사 조민수, 우군도 통사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지만 명령이니 따라야 했습니다. 5월 7일 군대가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위화도가 어디냐면요.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입니다. 여기서 강을 건너면 요동입니다. 명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여기서 멈춰 섰습니다.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장마로 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이성계는 조정의 회군을 요청했습니다.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불가론을 다시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안 된다. 돌아가게 해달라. 하지만 최영은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가라. 이미 결정된 일이다. 물러설 수 없다. 이성계는 14일을 기다렸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하를 밀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회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명령대로 강을 건너서 요동을 치느냐, 아니면 명령을 거부하고 돌아가느냐. 명령대로 가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반역이었습니다. 5월 22일 이성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좌군도 통사 조민수와 함께 군대를 돌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방향은 명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개경이었습니다. 이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5만 대군이 수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였습니다.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6월 초 이성계 군대가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최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항했습니다. 73세 노장이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성계 쪽은 5만 대군이었고 최영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8,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대부분 왜구 토벌을 위해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이 체포됐습니다. 고향으로 유배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으로, 다시 청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개경으로 압송됐습니다. 1388년 12월 최영이 처형당했습니다. 최영의 마지막이 인상적입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마지막에 들은 죄목이 뭐였을까요? 권세를 탐한 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던 사람에게요. 최영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평생 탐욕을 부렸다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결백했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정말로 최영 무덤에는 600년간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최영 장군 묘가 있는데요. 1976년의 사초, 그러니까 잔디를 심고 나서야 풀이 자랐다고 합니다. 최영이 처형됐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던 청렴한 장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충신,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최영이 제거됐습니다. 우왕도 폐위됐습니다. 1388년 6월의 일입니다. 우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화도로 추방됐습니다. 14년간 왕위에 있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됐을까요? 이성계 세력은 우왕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창왕입니다. 나이가 겨우 9살이었습니다. 1388년 7월에 즉위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창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2세 조민수 같은 사람들이 창왕을 옹립했고 실권은 이들과 이성계가 나눠 가졌습니다. 창왕이 즉위하자 조준이 전제개혁을 담은 장문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1389년 사건이 터집니다. 김저의 옥사 또는 우왕 복위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폐위된 우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복위를 꿈꿨습니다. 창왕과 김저, 정득후 등이 우왕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저는 누구였을까요? 최영의 조카였습니다. 최영을 따라다닌 지가 오래됐고 권세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정득후도 최영의 족당이었습니다. 최영 세력의 잔당들이 반격을 시도한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왕이 김저에게 이성계 암살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왕이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울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발각됐습니다. 이성계 세력이 이걸 알아냈습니다. 이성계, 정도전 등이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창왕을 폐위시킬 명분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성계 세력이 내세운 논리가 있습니다. 폐가입진이라고 합니다. 가짜 왕을 폐하고 진짜 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아들과 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돈의 아들과 손자라는 겁니다. 친돈이 누구냐면요. 공민왕 때 권력을 잡았던 승려입니다. 공민왕이 개혁을 위해 등용한 사람인데 나중에 권력을 남용하다가 숙청당했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왕의 어머니 반야는 신돈의 시비였다.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 왕씨가 아니라 신씨다. 그러니까 우왕도 가짜 왕이고 우왕의 아들 창왕도 가짜 왕이다. 진짜 왕씨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게 폐가입진론입니다. 이 논리가 사실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세력은 이 논리로 창왕 폐위를 정당화했습니다. 1389년 11월 창왕이 폐위됐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재위 1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9살에 왕이 됐다가 10살에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새 왕은 누구였을까요? 공양왕입니다. 고려 신종의 7대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양왕이 추첨으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왕씨 종친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추첨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성계 세력 마음대로였다는 뜻입니다. 공양왕은 이성계 세력이 옹립한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고려 제34대 왕이자 마지막 왕입니다. 1389년 11월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비극이 벌어집니다. 사제부령 윤회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우왕과 창왕을 처형해야 한다고 공양왕이 재상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두 잠자코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왕은 강릉에서 참수됐습니다. 창왕은 강화도에서 참수됐습니다. 창왕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9살에 왕이 됐다가 10살에 쫓겨나고 그해 12월에 목이 잘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달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아무 죄 없이 죽은 겁니다. 1389년 12월의 일입니다. 이성계가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공양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정몽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몽주는 이성계와 친했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 건 반대했습니다. 이성계 세력 내에서 정도전, 조준 같은 사람들은 역성혁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를 끝내고 새 왕조를 세우자. 하지만 정몽주는 이걸 막으려 했습니다. 고려 왕조 유지론자였습니다. 1391년 7월 공양왕과 이성계가 화해했습니다. 이 무렵 정몽주의 입장이 강해졌습니다. 정도전, 남은 등 혁명파가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정몽주가 이들을 견제한 겁니다.
그런데 1392년 3월 상황이 바뀝니다. 이성계가 명나라에 갔다 오는 세자를 황주로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해주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낙마 사고입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정몽주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몽주가 기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쓰러졌으니 지금이 기회다. 정몽주가 움직였습니다. 공양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계 핵심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간관들을 동원해서 탄핵을 시작했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남재 등이 탄핵당했습니다. 유배됐습니다. 이성계의 오른팔, 왼팔이 다 잘려나간 겁니다. 정몽주가 승기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성계가 회복한 겁니다. 낙마 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몽주의 입장이 위험해졌습니다.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역공을 당합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움직입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5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무예도 뛰어났고 정치적 감각도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갔습니다. 회유하려 했습니다. 이때 이방원이 읊은 시가 있습니다.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냐. 만수산에 칠넝쿨이 얽혀 있어도 어떠냐. 우리도 함께 얽혀서 100년까지 잘 살아보자. 새 나라에 합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그러면 잘해주겠다. 그런데 정몽주의 대답이 유명합니다.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죽고 또 죽어 100번을 다시 죽어도 뼈가 흙이 되고 넋이 있든 없든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변할 리 있겠느냐. 고려를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거절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회유가 안 된다. 말로는 안 된다. 제거해야 한다. 1392년 음력 4월 4일 저녁,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성계가 낙마 사고로 다쳤으니까 문병을 간 거죠. 동태도 살필 겸 적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이성계 집에서 나온 정몽주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개경의 선주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원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조영규, 조영무, 고려 등이었습니다. 조영규는 이성계 형 이원계의 사위였습니다. 이성계 집안 사람이었죠. 정몽주가 그들을 봤습니다. 위험을 느꼈습니다. 말을 채찍질해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영규가 추격했습니다. 말머리를 쳤습니다. 말이 넘어졌습니다. 정몽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급히 달아나려 했습니다. 철퇴가 내려왔습니다. 정몽주가 쓰러졌습니다. 56세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선주교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몽주의 피가 돌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핏빛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주교입니다. 착할 선, 대나무주, 충신의 피가 대나무가 됐다는 뜻입니다. 정몽주가 제거됐습니다.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고려를 지키려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빨랐습니다. 1392년 7월 공양왕이 폐위됐습니다. 공양왕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본디 임금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게 됐다. 처음부터 허수아비였던 왕,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왕, 공양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월 11일 공양왕은 강원도 원주로 유배됐습니다. 재위 약 32개월 만이었습니다. 나중에 강원도 간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394년에 사망합니다. 향년 50세였습니다. 7월 17일
이성계가 개경수 창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58세였습니다. 918년에 세워진 고려가 475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새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국호를 그대로 고려라고 했습니다. 1년 뒤인 1393년 3월 15일부터 조선이라는 새 국호를 썼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388년 5월 위화도 회군부터 1392년 7월 조선 건국까지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우왕, 창왕, 공양왕, 그리고 이성계, 최영이 죽었습니다. 73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던 청렴한 장군,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결백했던 충신, 우왕과 창왕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달에 참수당했습니다. 창왕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은 아이였습니다. 정몽주가 죽었습니다. 56세, 100번을 죽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던 충신,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피해 4년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장군이 왕이 됐습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그 결정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성계의 선택은 반역이었을까요? 혁명이었을까요? 썩어가는 고려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연 걸까요? 아니면 충신들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걸까요?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최영은 명나라를 치자고 했습니다. 이성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실제로 그해 1388년 명나라를 괴롭히던 요동의 군벌 나아추가 20만 병력을 이끌고 명에 항복했습니다. 북원도 명나라 장군 남옥이 이끄는 15만 병력에 박살났습니다. 고려가 요동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살 창왕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신돈의 손자라는 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명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